일본 홋카이도 투어링 중에 겪었던 소름 끼치는 괴담. 2년 전 여름, 나는 오토바이로 홋카이도 투어링에 나섰다. 목적은 홋카이도 일주. 일정은 3일간. 마음 내키는 대로 떠난 나 홀로 여행이다. 홋카이도는 예상한 것 이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마을에서 마을까지 100km를 넘을 때도 있다. 그 사이 편의점은커녕 자판기조차 없다. 마음 편하게 장거리 투어링을 즐기는 게 좋지만 정말로 장거리 투어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고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여행의 콘셉트는 가능한 한 돈을 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여관이나 호텔에서는 일절 묵지 않고 여행을 하기로 했다. 여행 도중에 걱정이라고는 주유소가 마을에만 있다는 것. 24시간 운영이라는 건 논외이다. 대개의 주유소는 19시에는 문을 닫는다. 이른 곳은 17시에 닫는 곳도 있었다. 내 오토바이는 연비가 나빠서 연료를 가득 채우고도 160km밖에 달리지 못한다. 일정은 3일간이었다. 밤에도 달리지 않으면 제때 도착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머리가 나쁜 건지 가솔린 휴대캔의 준비를 잊고 말았다. 더욱이 4일 뒤에는 출근을 해야 돼서 빠듯한 일정이었다. 제때 도착할 리가 없다. 나는 그것을 일정의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깨달았다. 나는 생각했다. 일주를 포기하고 홋카이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도로를 가로질러 하코다테에서 페리를 타고 육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기로 복주에서 오타루까지 돌아간 다음에 일주를 끝낼 것인가? 고민한 결과 나는 일주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틀째 밤 나는 달리고 있었다. 홋카이도의 밤은 조용하고 어둡다. 도쿄의 밤이 대낮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용하고 어둡다. 주위는 나무들이 드리워져 마치 나를 덮어버리려는 듯이 우뚝 솟나 있다. 긴장을 늦추면 나무들 속으로 삼켜질 것만 같은 심원을 느끼게 한다. 가는 도중 미터를 보니 가솔린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군. 그렇게 생각한 나는 길에 아무 역이나 대충 오토바이를 세우고 거기서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내가 멈춰 선 그 역은 임시로 세워놓는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너무 외로웠다. 주위에는 민가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 작은 가로등만이 나와 오토바이를 비추고 있었다. 휴대하고 있던 식량을 먹어치운 후 나는 콘크리트 위에 몸을 뉘었다. 달이 무척 예뻤다. 이렇게 예쁜 달을 도쿄에서는 볼 수가 없다. 나는 홋카이도에 온 것을 약간 기쁘다고 생각했다. 변함없이 나무들에 둘러싸인 심원의 어둠 속에서 나는 잠을 청했다. 잠이 들었을 때 정적을 가르는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은 2시. 이런 한밤중에 달리는 사람이 홋카이도에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떴다. 어떤 차가 이런 한밤중에 홋카이도를 달리고 있는 걸까? 흥미를 가진 나는 도로가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렇다 할 것도 없이 그냥 트럭이었다. 나는 다시 자기 위해 몸을 돌려누웠다. 그때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간이 화장실의 문이 열려 있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간이 화장실의 문은 닫혀 있었다. 언제 열린 건지 모르겠다. 적어도 내가 있는 사이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화장실 안쪽까지 다 보이지는 않았다. 문은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다. 조금 다가가니 하얀 옷자락 같은 게 보였다. 누가 있는 건가? 나는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다. 순간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온몸의 모공이 한순간에 열려버린 듯했다. 웬 여자가 목을 메고 있었다. 나는 기겁했다. 24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놀란 적은 없었다. 언제부터? 왜? 어째서? 이런 말들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식은땀이 온몸을 기어다니듯이 흐르고 있었다. 어찌됐든 경찰에 연락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한 나는 오토바이에 놔두었던 핸드폰을 가지러 갔다. 그 순간 크게 무언가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놀란 나머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뒤돌아보니 여자가 화장실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있다. 여자는 떨고 있는 내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오른팔을 올려 화장실을 쳤다. 여자의 힘으로 쳤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큰 소리가 울렸다. 현실과 동떨어진 광경에 나는 울고 싶었다. 여자의 목에는 로프가 감겨 있었다. 더러워진 흰색의 원피스. 길고 거친 느낌의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 사이로 기분 나쁜 눈빛이 보인다. 어떻게 봐도 평범한 여자가 아니야.
여자는 무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화장실을 쳐서 소리를 낸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두운 살 풍경 속에 겁먹고 떨고 있는 나와 화장실을 치는 여자. 여자는 목을 맨 게 분명한데 살아있어. 어떻게? 그 사이 화장실을 치는 속도가 올라가고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찾아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뭐야? 뭐냐고, 너. 나는 큰 소리로 물었다. 장난치는 거야. 이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기분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여자는 손을 멈추고 그대로 천천히 손을 떨궜다. 어째서? 라고 중얼거린다. 피가 다시 거꾸로 흐르는 것 같다. 어째서? 의미를 모르겠어. 묻고 싶은 건 이쪽이라고. 뭐라는 거야, 멍청이가. 빨리 꺼져버려. 여자는 고개를 들고 나를 노려본다. 싫어.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왼팔을 물어뜯었다. 싫어. 혼자는 싫어. 중얼거리면서 여자는 자신의 왼팔을 물어뜯는다. 피가 뿜어져 나오는데도 물어뜯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살점이 뜯기는 소리가 들린다. 여자는 울고 있었다. 울면서 자신의 팔을 뜯어 먹고 있었다. 여자의 입은 피로 새빨갛게 물들어간다. 팔은 하얀 뼈가 보이기 시작했다. 도망치라는 말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이 녀석은 내가 상대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정신 이상자다. 변질자다. 나는 오토바이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도망치지 못하면 내가 먹힌다. 그런 생각이 전신을 휘감았다. 헬멧을 손에 들고 뒤를 보니 그 여자가 없었다. 없어. 그 순간 어깨에 뭔가 닿았다. 그 여자의 피투성이 왼손이었다. 여자는 어느샌가 내 바로 뒤에 있었다. 버리고 가지마.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을 여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이상은 없을 정도로 전력을 다해 나는 그 여자를 때렸다. 여자는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면서 뒤로 몸이 젖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내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고 헬멧으로 여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나는 절규했다. 겨우 여자가 내 어깨에서 손을 떼고 뒤로 넘어졌다. 뭐야? 대체 저거 뭐냐고. 공포와 불안을 떨쳐내고 나는 악셀을 당겼다. 다음 순간 나는 본 적 없는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병원. 어째서 병원 같은데. 그곳은 확실히 병원이었다. 어째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건지 전혀 기억이 없다. 나는 홋카이도 길가의 어느 역에서 미친 여자한테서 도망치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기억이 없다. 어째서인지 나는 병원에 있었다. 다친 곳은 없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다. 나는 병원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밖에서 잠겨 있었다. 누구 없어요. 그러자 간호사로 추측되는 남자가 나왔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 저기, 여기는 어딘가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간호사는 한숨을 쉬면서 이제 슬슬 담당 선생님의 진단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어딘가로 가버렸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여기는 뭐하는 데지? 어째서 나는 병실에 갇혀 있는 거지? 문득 침대 가장자리로 눈을 돌리니 노트가 놓여 있었다. 노트를 들고 펼쳐보니 거기엔 내 글씨가 가득히 적혀 있었다. 살려줘. 그 여자가 죽였는데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 내용의 의미는 전혀 모르겠지만 필체는 틀림없이 내 것이었다. 잠시 노트를 보고 있으니 문이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좀 전에 남자 간호사와 경찰관 모습을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경찰관이 나에게 수갑을 채웠다. 잠깐만요. 왜 수갑을 채웁니까? 경찰관은 아무 말도 않은 채 나를 때렸다. 넘어진 나를 내려다보면서 경찰관은 얌전히 굴어라고 했다. 두 남자에게 이끌려 나는 진찰실이라고 쓰인 방에 들어갔다. 백의를 입은 의사로 보이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남자는 방을 나갔고 나와 의사 두 사람만이 남았다. 상태는 어떠신가? 의사가 물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제가 이런 곳에 있는 겁니까? 나는 분명히 홋카이도에 있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게 해주세요. 자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네. 자네는 소지하고 있던 헬멧으로 여성을 살해해 경찰에 잡혔네. 그 후 심신상실이라고 진단되어 이 병원에 격리된 것이고 자네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되었고 돌아갈 장소도 전부 처분되었다네. 이제 자네에게 돌아갈 곳은 없네.
이 자식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자를 죽였다고? 나의 뇌리에 그 미치광이 여자가 떠올랐다. 그 여자를 죽였다고? 내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라고. 그런 바보 같은. 나는 경찰에 잡힌 기억이 없다. 하지만 격리병동에 있다. 그것은 내가 정신이상자이고 기억이 애매한 것도 정신이상자라서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의사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네는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지 기분이 어떤가? 뭐라고? 이 자식 나를 도발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회적으로 죽었다고 나를 가지고 뭘 할 생각이냐. 그런 일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아.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사회적으로도 죽지 않았다고. 이 거짓말쟁이가. 아니, 너는 살인을 했어. 그러니 너는 죽어서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죽어서 영원히 그녀와 함께하는 거야. 뭐라고 짓걸리는 거야, 이 새끼야. 격앙된 나와 뜻 모를 말을 하는 의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공간이었다. 그때 나의 목에 미지근한 것이 감겨왔다. 붉은 피투성이의 왼팔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찾아냈다. 그 여자였다. 나는 절규했다. 더 이상의 소리는 낼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절규했다. 나는 여자가 어둡고 음습하고 차가운 벽에 둘러싸인 영혼의 감옥처럼 느껴졌다. 의사가 일어서서 내 양어깨를 잡았다. 너는 나나코를 죽였다. 너는 죽어서 나나코와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해. 이제 나는 무리야. 이 아이는 어둠 속에서 죽었다. 이 아이의 고독을 내가 함께 해줘. 그 순간 눈앞이 녹색으로 물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도로가의 풀숲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어디에도 상처는 없다. 오토바이도 옆으로 넘어져 있었지만 무사하다. 꿈을 꾼 건가? 주위를 둘러보니 그 길가에 역이 보인다. 간이 화장실은 없었다. 시간은 8시.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이상한 체험이었다. 분명 나는 꿈이나 환상에 홀려 있었던 거겠지. 그 후 나는 무사하게 홋카이도 일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 뒤에도 그 여자는 나를 따라다녔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가할 때 다시 쓰겠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그 여자는 없다. 어느 영능력자 덕분에 그 여자를 퇴치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영능력자가 없었다면 미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홋카이도 투어링으로부터 3개월. 나는 지금 도내의 역 앞에 있는 광장의 벤치에 앉아 있다. 여름의 더위가 끝나고 거리에 겨울의 기색이 감도는 바람이 부는 가을이었다. 계절의 흐름으로 거리의 색이 바뀌어 가듯이 3개월간 나의 인생도 크게 변했다. 그날 나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했던 오토바이는 이제 없다. 트럭이랑 정면 충돌을 해서 형체도 없이 대파했다. 나는 그 사고로 왼 다리와 왼팔, 왼쪽 쇄골과 늑골 4개가 골절하는 중상을 입었다. 전치 5개월이었다. 살았다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회사에서는 전치 5개월의 환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서류 한 장으로 나를 해고했다. 덕분에 오토바이도 잃고 직장도 잃고 남은 건 얼마 있지도 않은 저금과 만신창이가 된 몸뿐. 다행히 후유증 없이 회복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왼팔의 회복이 묘하게 늦다. 왼다리, 늑골, 쇄골은 이미 대부분 낫고 있는데 왼팔은 아직 부러진 채로 있다. 의사도 이상해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나는 어째서 사고를 일으켰던 건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의사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장애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나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일탈하고 있었다. 가령 상처가 치유된다 해도 나는 돌아가야 할 직장이 없다. 나는 완전히 살아갈 자신을 잃고 있었다. 이대로 나는 사회 부적합자가 되고 마른 잎처럼 썩어 허무하게 죽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역 앞 광장의 벤치에 앉아있는 이유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이 역을 이용하고 있다. 몸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사람의 물결 속에서 발이 멈춰버려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아주 잠깐 내 쪽을 쳐다만 보고는 모두 지나가 버린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질투하는 마음이나 원망스러운 마음은 없다. 그저 자신이 비참해 견딜 수가 없었다. 약하다는 것은 고독하고 비참한 감정을 끌어낸다.
매일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역전 광장의 벤치에 앉아 나는 쉬고 있었다. 사람들의 흐름을 보며 나는 평범했던 일상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젊은 남자가 내 옆에 앉았다. 형님, 위험해 보이네. 젊은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별로 이상한 거 아니야. 그저 지금 형님을 보고 있자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보여서 말이야.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몸이 나으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젊은 남자는 한숨을 쉬는 듯 담배 연기를 뱉어냈다. 그 몸은 더 이상 낫지 않아. 낫는다고 해도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야. 나는 대꾸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대꾸할 기력도 없다.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으로 와. 그러면 우리들이 형님의 힘이 되어줄 테니까. 그렇게 말한 젊은 남자는 자리를 떴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저런 놈에게 그런 말을 듣는 정도로 보잘것 없어졌다는 건가. 그날 밤 나는 아파트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누나가 가끔 나를 보살펴주러 오는 거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좁은 아파트 안에서 그냥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잠들었나 싶었는데 문득 잠이 깨버렸다.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것도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은 커다란 구멍이. 갑자기 나타난 천장의 구멍에 놀란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치 구속복에 묶인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일순간 패닉 상태가 되었다. 천장의 한 점만을 응시한 채로 꼼짝할 수가 없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고 발버둥 치는 나의 귓가에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곳은 천장의 구멍 안. 전신의 경계 신호가 흐르기 시작했다. 위험한 기운이 천장의 구멍 안으로부터 가득 차서 넘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건 꿈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필사적으로 빌었다. 눈을 뜬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홋카이도에서 만났던 미친 여자가 천장의 구멍 안에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미친 여자는 입을 다문 채 나를 보고 있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나는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다. 미친 여자의 입이 마치 껌을 씹는 듯 우물우물 기묘하게 움직였다. 여자의 입에서 천천히 피가 흘러내렸다. 그 피가 방울이 되어 내 얼굴에 달라붙는다. 여자가 입에서 토해낸 피는 사람의 피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차가웠다. 시체의 피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누구라도 좋아. 알아차려줘. 누가 좀 도와줘. 내 얼굴 전체가 피로 덮였음에도 계속 여자가 피를 토해내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마음속에서부터 외쳤다. 도움을 바라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여자는 구멍에서 기듯이 몸을 끌어내더니 그대로 천장에서 떨어졌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떨어진 여자는 천장에 매달린 듯 목을 매달고 있었다. 차가울 정도로 무표정인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여자의 입에서 대량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피가 여자의 하얀 원피스를 붉게 물들였다. 느닷없이 여자가 매달린 로프가 끊어졌다. 마치 꼭두각시의 실이 끊어지듯이 여자는 힘없이 나의 복부로 떨어졌다. 나의 공포는 정점에 달하고 있었다. 기듯이 여자의 얼굴이 내 귓가에 가까워졌다.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는 내 몸을 만지작거린다. 이 공포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용서해줘. 누가 좀 도와줘. 간절히 원할 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여자는 내 입에 억지로 쑤셔 넣는 듯한 불쾌한 키스를 했다. 나는 흐느끼며 절규했다. 그 찰나 여자가 사라졌다. 나는 뱃속에 남아있던 모든 것을 토해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을 뜬 내 주변은 내가 토한 것들로 더럽혀져 있었다. 거울을 들고 얼굴을 살폈다. 여자의 피는 묻어있지 않았다. 침대 주위에도 여자의 피는 없었다. 천장에도 구멍은 없다. 그저 내 토사물이 여기저기 묻어있을 뿐이었다. 나는 짐을 정리해 아파트를 뛰쳐나왔다. 낮에는 여관에서 쉬었고 밤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지새웠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있고 싶었다. 그런 생활이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몸과 마음 모두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치료되지 않는 몸, 익숙해지지 않는 생활 환경.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며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살아왔다. 그랬던 게 지금은 노숙자와 다를 게 없다. 이유는 그 여자에게 홀려있기 때문이다. 그 여자 때문에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되어도 할 말이 없으니 이런 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안 된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내 마음은 절반이 죽어 있었다. 모두가 절망적으로 생각됐다. 정신이 들고 보니 나는 그 젊은 남자와 만났던 역 앞 광장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기댈 곳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여름의 더위가 끝나고 거리에 겨울의 기색이 감도는 바람이 부는 가을이었다.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전 광장의 벤치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혹한 환경에 견디기 힘들어진 나는 이제 생각하는 것도 포기했다. 오로지 일주일 전에 만났던 젊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샌가 그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전에 만났을 때보다 심해졌네. 형님 이제 한계지?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지면을 향해 연기를 뱉었다.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매달리는 심정으로 물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싶어. 이대로 형님을 방치해두면 죽을 게 분명한데 그걸 알고도 내버려두면 꿈자리가 사나워지니까 뭘 하면 되지? 일단 따라와. 그렇게 말하고 젊은 남자는 주차되어 있는 차에 나를 태웠다. 얼마쯤 달린 후 차는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 젊은 남자의 사무실이 있다는 것 같다. 탐정사무소라고 쓰인 곳. 이곳이 젊은 남자의 사무실. 탐정.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젊은 남자는 본업은요라고 대답했다. 사무실 문을 여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은 모두 나가 있어요. 아마 사장님은 있을 텐데. 나는 돈 없어. 우리 사장님 돈벌레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고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젊은 남자는 안쪽에 사장실이라고 쓰인 문 앞으로 갔다. 가볍게 2번 정도 노크를 하자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대답이 들렸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커리어 우먼의 모습을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사장이다. 여 사장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찼다. 또 쓸데없는 놈을 데려왔군. 작은 소리였지만 확실히 그렇게 말했다. 노골적으로 반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사장님, 아니, 저기, 그게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횡설수설하는 사이. 여 사장은 젊은 남자를 매섭게 쏘아보며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다. 너 말이야. 우리는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돈도 없는 놈을 데려오면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거야. 확실히 여장부다운 이미지 그대로의 꾸중이다. 아니, 그렇지만 사장님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이대로 두면 죽는다고요. 오지랖도 정도껏 하라고. 고개를 떨구는 젊은 남자. 아무래도 이 녀석은 진심으로 나를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고마운 이야기지만 나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도움을 구할 생각은 없다. 나는 발길을 돌려 사무실을 나오려고 했다. 그러자 여사장이 나를 불러 세웠다. 기다려봐, 청년 노숙자 씨. 이 녀석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이대로라면 죽어. 어쩔 셈이지. 아까부터 어째서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겁니까?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까? 나는 확실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땡전 한 푼 없지만 이 젊은이에게 폐를 끼칠 생각도 없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여사장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뱉어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자세는 마음에 드는군. 그러면 그 나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생각 없어? 무슨 말입니까?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설마. 사장님. 젊은 남자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당신, 아까 나한테 무슨 확신이 있어서 자신이 죽는다고 말하는 거냐고 물었었지. 나는 끄덕였다. 당신, 아무래도 성가신 거에 홀렸어. 목을 맨 더러운 원피스를 입은 여자. 짐작 가는 거 있지? 나는 놀랐다. 그 여자의 얘기를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한 적 없다. 놀랐나 보네. 뭐, 나도 본업은 탐정이지만 부업으로 영과 관련된 일도 하고 있어. 그건 그렇고 그 반응 좋은데. 좋아해, 그런 얼굴. 나는 생각했다. 본업이 탐정이고 부업이 영능력자? 정말 이상했다.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 미친 여자의 일을 맞췄다. 그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미친 여자가 영혼이었나? 내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 아까 말했던 좋은 방법이란 거는 뭡니까? 여사장이 쓴 웃음을 지었다. 아무도 좋은 방법이라고는 하지 않았어. 그저 방법이 있다고 했을 뿐. 그럼 그 방법이란 건 나한테 재령을 받으려면 최저 200만 엔은 들어. 당신한테 그만한 돈은 없어. 하지만 저기 젊은이가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저 녀석은 영능력자로서는 아직 미숙하거든. 그러니까 저 녀석의 실습을 겸해서 재령을 하게 해준다면 돈은 들지 않아. 반대로 이쪽에서 사례금을 지불하지. 단 몸의 보증은 해줄 수 없어. 1절. 그렇게 말한 여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피벼 껐다. 그 얘기를 들은 젊은 남자는 머리를 움켜쥐고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기 사장님 나더러 어쩌란 거예요? 젊은 남자의 질문에 여사장은 뭐라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금부터 클라이언트와 문진 그 후에 재령 방법을 검토하고 계획서를 쓰고 내일까지 나한테 제출하도록. 알았지? 됐으니까 얼른 일 시작하라고 멍청이. 여사장은 격양된 목소리로 우리들을 내쫓았고 우리들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 후 우리들은 찻집으로 들어갔다. 좋은 가게죠. 여기 사장님 가게예요. 젊은 남자가 그렇게 말하며 익숙한 태도로 자리에 앉았다. 자리는 개인실처럼 되어 있어서 주위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두 사람 다 커피를 주문했고 젊은 남자가 노트북을 꺼냈다. 그럼 형님 지금부터 문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뭔가요? 그쪽 말이야. 조금 전까지 반말이더니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있어. 어째서지? 형님이 정식으로 저의 클라이언트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장님이 해주길 바랬지만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실습으로 형님의 재령을 한다면 회사에서 인재 육성비로 예산이 나옵니다. 형님에게도 사례금으로 2만 엔이 지불됩니다. 어찌 보면 금전적으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네요. 단지 제가 정말로 미숙하기 때문에 1절 몸의 보증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설프게 손을 대면 저도 죽게 되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존은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뭘 말하고 싶은지 대충 알겠어. 단지 나는 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몰라. 솔직히 이번 미친 여자의 일도 나의 정신질환에 의한 환상이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영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갈피를 못 잡겠어. 역시 그렇군요. 그럼 잠시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형님의 자유입니다. 나는 작게 끄덕였다. 그와 동시에 조금 슬퍼졌다. 나는 바로 얼마 전까지도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영이니 뭐니 이상한 것과 얽혀버렸다. 먼저 우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영에 대해 설명할 때 PC를 예로 듭니다. 지금 형님의 상태는 바이러스에 걸린 PC입니다. PC는 형님, 바이러스는 악령. 즉, 형님이 말씀하신 미친 여자입니다. 새로운 비유로군. 악령이 붙는다. 자주 듣게 되는 프레이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디에 붙는다는 건지 아시겠어요? 나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뇌예요. 악령은 인간의 뇌를 해킹해서 붙는 겁니다. 그리고 뇌 안에서 자신의 바이러스를 뿌리내리고 뇌를 지배하는 것으로 그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환각이나 착각을 일으켜 정신이나 육체를 파괴해가는 겁니다. 개인의 뇌 안에서 발생한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영이라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방화벽은 수호령을 돌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강력한 해킹 능력을 가진 악령도 있습니다. 우리들 영능력자는 바이러스는 악령과 같게 사람의 뇌 안으로 침입할 수 있습니다. 영능력은 곧 해킹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일은 악령은 바이러스에 걸린 인간의 뇌에 들어가서 구제는 즉 재령하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혹시 나는 관련되면 안 되는 세계에 발을 들인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존은 그렇게 말하면서 노트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치고 있었다. 어째서 그 악령이라는 게 나한테 들러붙은 거지?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여자인데 말이야. 존은 열심히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질문에 답했다. 들러붙은 것은 우연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들러붙었다는 거야? 우연히 침입하기 쉬운 사람을 만났다. 아마 그뿐일 겁니다. 진짜 목적은 아무라도 좋으니 자신의 수중에 넣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악령은 산 인간을 죽이고 수중에 넣는 것으로 세력을 확대시킵니다. 형님을 베이스로 삼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노리고 있겠지요. 무엇을 위해? 아마 외로움을 달래거나 원한을 달래기 위해. 혹은 둘 다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런 짓을 해도 무의미할 뿐인데 말이죠.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들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꽤나 제멋대로인 테러리스트 같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 존이라고 부르세요. 동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본명이 말하기 힘든 이름이어서. 존이라 옛날 집에서 기르던 개와 같은 이름이다. 아까 너는 사장이 재령을 하라고 했을 때 머리를 움켜쥐면서 오마이갓이라고 했지. 그것과 어설프게 손으로 대면 자신도 죽는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들으셨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솔직히 말하면 제 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니. 형님, 짐작 가는 일 없으세요? 의사, 경찰관, 간호사. 이 세 명의 남자. 놀랐다. 이 녀석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지? 짐작 가는 것이 있어. 그들은 형님이 말씀하신 미친 여자가 지금까지 죽여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녀에게 속해 그들이 그녀의 방어벽이 되어 있습니다. 죽여왔다고. 지금의 형님과 마찬가지로 달라붙어 괴롭힌 결과 죽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와의 연결이 강해요. 아마도 최초의 피해자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홋카이도에서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다. 제 손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것은 그 세 명이 이유입니다. 사장님은 형님을 본 순간에 미친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방어벽인 세 사람을 볼 수 있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본 환상. 그 병원 안에서 만났던 세 명도 그 여자에게 살해당했다고. 만약 억지로 그들을 돌파하려고 해도 그들에게 발이 묶이게 되겠죠. 그 틈에 여자가 제 안으로 침입하고 지금의 형님처럼 저에게도 들러붙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 목숨도 위험해요. 그럼 그때 의사가 했던 말의 의미는? 나나코? 그 여자의 이름인가?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이 장사에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사회적으로 말살. 나는 이제 무리야. 고독을 함께해. 나는 한 번에 불가사의한 정보들을 떠올렸기 때문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형님, 왜 그러세요? 존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저기, 만약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존이 타자를 멈췄다. 죽습니다. 사고사, 병사, 자살. 저는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미친 여자는 지금까지 3명이나 죽였어요. 너무 위험한 여자예요. 살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가 지금까지 그 여자를 본 건 2번이야. 그 얘기를 할게. 나는 존에게 홋카이도에서의 사건, 그리고 처음 존과 만난 날 밤의 사건을 얘기했다. 존은 진지한 표정으로 내 얘기를 들었다. 얘기가 끝난 뒤 존의 첫 마디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군요. 였다. 그렇게 복잡한 건가? 복잡합니다. 형님, 그 병원에서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위화감은 없었어. 아직까지도 그건 현실처럼 느껴진다. 그 얘기를 들은 존은 더욱 심각하게 변했다. 그렇게까지 리얼한 병원을 형님의 머릿속에 만들어냈다. 게다가 동시에 3명을 그 장소에 나타냈다. 이것은 여자 나나코였나요? 그 녀석이 형님의 머릿속을 꽤 깊은 부분까지 침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3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군요. 이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갑자기 바닥 없는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았다. 형님, 솔직하게 제가 느낀 점을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장합니다.